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 다시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2기 내각 다지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첫 비서실장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 마쿠 실력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일단은 아이스 메이든, 그러니까 뭐 얼음 아가씨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이렇게 냉철한 그런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79년 이제 하원 그 의원의 참모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해서 이미 1980년 레이건 첫 대선 때 그때부터 이제 선거 판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이제 대선 캠페인 정치에 관한 이런 이제 컨설턴트로 계속 활약을 해왔고 2016년, 2020년 다 이 트럼프 대선에 계속 다 개입을 해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그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이 고삐 풀린 트럼프의 고삐를 쥐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좀 격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 뒤에서 컨트롤 잘해왔다. 근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서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의 가장 핵심은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예. 그러니까 이미 1기 때 비서실장을 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약간 좀 미국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보면 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뭐랄까 지지하던 그런 관록 있는 분들은 엑시스 오브 어덜트 그러니까 어른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바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과 맞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보면은 언제나 이 트럼프와 같이 있던 특히 이제 안보 보좌관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렇죠? HR 맥마스터도 그렇고 존 볼튼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성을 자기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 써야만 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수지 와일즈가 굉장히 현명하게 그간 해왔던 이 캠프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해 왔던 것을 봤을 때 최적임자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그 가장 유력한 후보, 뭐 대통령도 거쳤었고 비록 한번 지긴 했었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자리를 꽤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이 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에 충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 1기 내각을 거치면서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충성파 중심으로 내각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내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보직 맡게 될 거다라는 보도들 나오는데 그 내각 직함 보니까 정보효율위원장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규제 개혁위원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머스크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트럼프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특히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별로 그닥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주시장이 거기에 뭐 전기차 팔고 그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법률 통해 가지고 해서 이 중국 수출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스페이스X 쏴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바다나 이런데 이제 떨어지면은 이 로켓 떨어지면 그거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야 이거를 결국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트럼프 지지로 굉장히 돌아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유세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와서 굉장히 그 표를 끄는데 이제 기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머스크가 자기 사업을 키우는 목적에 의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 협회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할 것이지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의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에 수행하겠다고 했던 공약이요. 지금 41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부터 의사당 폭동사 사면 검토까지 지금 이걸 예. 다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뭐 일단은 서류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겠죠. 뭐 정책도 폐기하고 뭐하고 하는 그 중에서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조치의 첫 단계를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거 한 거 이거죠. 저거 이제 공약으로 나온 게 21개지만 예. 공약 이외에 얘기한 것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야, 지금 내가 취임하고 나면은 저 젤렌스키하고 푸틴한테 전화해서 전쟁 예. 그치게 하겠다.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가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어떤 그 얘기를 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정말 공약으로서 진지하게 접근한 부분들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뭐 사실 뭐 미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투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얘기 꺼내셨으니까 해볼게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일 사실 그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이 전쟁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린 아니야 하면서 무조건 중단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 지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금전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의회에서 승인 안 시켜주면 못 통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원 자체가 전부 다 지금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뭐 아직 이제 하원은 100% 결정난 건 아니지만 예. 뭐 거의 이제 가능성이 높죠. 거의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액수를 처음부터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그 뭐 미국이 줄일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되는 자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 이렇게 그 깨끗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의혹 같은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원이나 하원이나 외교위 같은 데서 야 이거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그러면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은 네. 이 지원에 대한 어떤 그 열기를 끄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들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안 주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궁금한 건 우리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 당장 관심은 방위비 분담금이잖아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런 발언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재협상을 요구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여태까지 뭘 했나 보면요. 1기 때는 이제 거의 한 5배 더 불려서 예. 한 10억 불 달라 얘기를 했고요. 10억 달러 2019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 대선에서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그걸 어림없다. 10배다. 그래서 100억 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접근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쟤는 돈 많은 호구니까 많은 돈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에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해서 돈을 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과연 이 방위 분담금이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동맹의 재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발등에 정말 불이 아니라 그 용암이 쏟아진 것이 유럽이에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그동안 그 트럼프가 무임승차 안보를 갖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왔는데 사실 그 핵심은 유럽에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 있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 이후에는 이제 우리 정말 스스로 홀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는 중국 하나에 집중하고 여기를 막는데 100% 노력을 다할 건데 자 나머지 동맹들 그럼 너희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여를 하고 너 그다음에 또 이 전반적으로 국제 안정이나 이걸 위해서 뭐 너희는 동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꾸 지금 우리가 돈 액수 자체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되려 미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우리가 그럼 뭐라 그래, 핵으로 보호해주고 하는 걸 하면 너희는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냐고 아니야.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이렇게 방위 분담금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야 국회 비준 받지만 미국에서는 행정협약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엎으면 엎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한미군 유지와 운영에 관한 거니까 이건 이대로 내비둡시다. 그러고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 더 얘기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는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받아내고 해줄 게 있으면 해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으로 해서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특히 우리 북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보 위협이나 이런 데서 더욱더 견고한 안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줘야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미국 정부와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잘 솔직하게 얘기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 액수 말고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안보 측면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재래식 안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핵 억제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담당해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래 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보다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입장은 이런 거죠. 병력은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자, 주한미군 한반도에만 묶어놓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것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좀 가지고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존의 이제 약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뭐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모든 걸 다 풀어줘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최소한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여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이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 투자하고 이 부분은 주고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변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